안녕하세요. 2019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즉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활동 목표와 내용, 방법에 있어 통합화와 다양화를 추진한다. 옳은 얘기고요. 즉 목표와 내용, 방법을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연속적인 지속화, 연속화를 구분을 하는 거죠. 즉 통합화와 다양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 2번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직관에만 근거해서 지도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직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전문 지식과 종목에 대한 그 사명감, 도덕성 외에도 이 지도자로서의 이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옳은 내용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 보면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을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 체육을 연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얘기는 뭐냐? 스포츠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어떤 영역?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전문 체육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움직임 기능에 적합한 학습 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에 대한 질문이 2번이었죠. 자, 움직임 기능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움직임 기능에는 자, 비이동 운동 기능, 이동 운동 기능, 물체 조작 기능, 도구 조작 기능,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 움직임 주제, 그다음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동 운동을 먼저 보면 한 발로 뛰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 네, 옳은 내용이죠. 자, 우선 틀린 걸 한번 볼게요. 비이동 운동 기능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는 운동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훌라후프 던지고 받기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물체 조작 기능은 뭐냐? 바로 물체를 다루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자,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 거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구 조작적 기능은 무엇이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평균 대비해서 균형 잡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이냐? 자, 1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 훌라후프 던지기 받기는 물체 조작 기능에 해당되고, 3번은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 건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 4번은 움직임 주제에 대해 해당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자,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문제죠. 근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빈번히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 국민체육진흥법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파악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아니고. 자, 기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강사와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은 뭐냐? 바로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학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 왜 국민체육진흥법이 뭐냐? 여기에 생활체육이 포함되겠죠. 생활과 전문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네. 그래서 직장체육대회, 생활이죠. 그래서 이건 생활체육에 해당이 되고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디귿은 무엇이냐? 디귿도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리을, 체육동호인 조직, 생활체육, 그건 뭐냐?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 학습 유형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과제 유형과 난이도를 달리한
교수 학습 활동을 조직을 해야 되고요. 즉 학생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수법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과제의 난이도 및 유형은 사용되는 학습 자료 및 과제 수행 시간, 활동 공간의 재구성 등을 통해 토대로 이제 수준 맞게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수 학습 방법이다. 즉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학습 과제, 각 과제에 배정된 시간 등을 포함되는 거 맞죠? 과제 전달 방법 및 과제 수행 조건, 교수 단서 등을 또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학습 목표는 학습자 특성보다 지도자 중심, 아니죠. 누구 중심? 학습자 중심이 돼야 되죠. 학습자 중심이 돼서 학습자의 난이도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이 돼야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4번 한번 볼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안적 계획을 무조건 백업 플랜이라고 하죠. 어떠한 이 일안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대안을 꼭 마련해 줘야 된다. 플랜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 문제입니다. 대화에서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것. 자, 평가. 자, 먼저 평가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자, 측정과 평가, 사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유사 개념에는 측정과 사정, 검사가 있다. 자, 측정이나 검사는 가치지향적이고 평가는 가치중립적인 활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은 측정과 검사에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도자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뭐냐, 바로 가치 중립이 아니고 가치 지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스포츠 지도자에게 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또 이 교육 목적을 내가 잘 달성을 했나 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교수 학습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바꿀 것인지에 대한 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혹은 이 지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평가가. 그래서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잘못 이해한 건 누구? 바로 정코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국민체육진흥법 나왔습니다. 앞서도 나왔죠. 또 나왔어요. 해당 파트에서는 정책, 제도에서는 2문제, 많으면 3문제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잘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거기서 제시한 규정한 체육 지도자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볼게요. 스포츠 지도사. 여러분이 지금 취득하신 게 스포츠 지도사죠. 자, 초, 중등학교 정규 수업 보조 및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강사. 자, 우선 이게 틀렸어요. 체육 전문 강사가 아니고 스포츠 전문 강사입니다. 체육 전문 강사는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이 교사를 얘기해요. 교사. 학교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사는 체육 전문 강사가 아닌 뭐냐? 바로 전문 스포츠 지도사와 생활 스포츠를 지도하는 지도사로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스포츠 지도사는. 이 초등등학교 정규 수업 보조 및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강사는 스포츠 강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7번. 자, 보기 문제 나왔죠. 지역 스포츠 클럽 강사 K의 코칭 일지라고 합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스포츠 교육의 학습 영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체육 학습 활동. 자,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죠. 왜? 스포츠 교육의 학습 영역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고, 이 체육 학습 활동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죠.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기 전에 스포츠 교육의 학습 영역에는 심동적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정의적 영역, 그리고
인지적 영역이 있습니다. 자, 심동적 영역은 뭐냐? 바로 이 신체 발달과 관련된 이 근육의 발달과 사용, 신체 운동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에 관한 영역을 얘기하고요. 정의적은 뭐냐? 인간의 정서와 감정으로 이 형성되는 모든 행동 영역을 얘기하고, 인지적은 지식, 체육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신 능력, 뭐 지적 기능, 문해력과 수리력 등에 관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에서 스크리미지 게임과 리드업 게임이 있는데요. 스크리미지 게임은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티칭 모멘트가 발생할 경우 게임을 멈추고 전략과 전술을 지도하는 수업 활동으로, 뭐 같은 팀끼리 연습 게임을 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연습 게임을 하는 이유가 팀끼리 연습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뭐 감독이나 코치가 이제 전략을 연습시키거나 전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경기를 끊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티칭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그런 게 이제 스크리미지 형식 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드업 게임은 정식 게임을 단순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반복되는 한두 가지의 기능적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 예를 들면 야구 게임 있잖아요. 야구는 엄청 복잡한 룰과 규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야구 말고 티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종목을 단순한 형태, 그래서 기존 게임의 몇 가지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게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가 투수의 이 투구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날아오는 공을 타자가 치는 건데, 이 티볼이라는 경기는 뭐냐? 그 공을 세워놓고 타자가 그 공을 멈춰져 있는 공을 치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 정식 게임을 단순한 형태라고 보는 이 리드업 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볼게요. 역사, 전략, 규칙과 같은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바로 인지적 영역이라 했죠. 인지. 뭐 지식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역사와 전략, 규칙 같은 걸 아니까. 그다음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티칭 모멘트가, 그래서 게임을 멈추고 전략과 전술을 지도. 뭐 그럼 뭐죠? 스크리미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내용을 알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른다면 선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였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관찰일지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니은에 알맞은 용어를 넣으시오. 자, 먼저 보기를 볼게요. 자, 쭉 갔다가, 자, 낮은 자세를 드리블을 5분 동안 연습하세요 라는 과제를 제시했어요. 코치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코치는 무어서 땡땡땡을 활용을 했고, 즉 땡땡땡이 뭘까요? 과제를 준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라고, 뭐 직접 여러분은 그 시범을 보여서 낮은 자세로 직접 드리블을 5분 동안 하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과제 참여 시간의 비율이 높은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수업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 질문식 수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키가 큰 상대가 앞에서 막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경우는 뭐예요? 확산형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확산형 질문은 뭐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문제예요. 한 번도 접해보지가 않아. 그럼 이럴 때 어떠한 내가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이 질문을 이제 확산형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자유롭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지식을 산출하거나 정답 없이 생각을 어떻게 확장시키는 그런 질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무엇이냐? 적극적 수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적극적 수업은 뭐냐? 학습자에게 학습 과제를 제시한 후 직접 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화된 교수 전략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과제식 수업이랑. 과제식 수업은 뭐냐? 학생이 자신에게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수업 방식을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두 개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은을 통해서 이걸 정답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전코치의 반성일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피드백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자, 반성일치. 자, 오늘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테니스 수업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별 포핸드 드라이브 연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테니스의 왕자라고 자부하는 시안이는 포핸드를 정확하게 수행한 후 자랑스럽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안이가 테니스의 왕자, 잘 치는 학생인가 봐요. 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세었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뭐예요? 손가락만 들었죠. 네, 제스처만 했잖아요. 그건 뭐냐? 비언어적 피드백에 해당이 되죠. 자, 한편 경민이는 여전히 공을 맞히기 힘들어 보여요. 나는 경민아, 지금처럼 공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뭐죠? 부정적 피드백을 전달했어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똑바로 보라고. 너가 공을 못 치는 이유는 공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왼손으로 공을 가리키고 시선을 고정하면 정확하게 공을 맞힐 수 있어. 즉 교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잘 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치적 피드백은 긍정 또는 부정적 판단의 단어가 포함된 피드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립적은 만족과 불만족 표시가 불분명한 피드백을 이제 중립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효율적인 지도입니다. 즉, 이 성공적인 지도를 위한 이제 상황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활동 시간의 비중을 이제 높이고요. 그 다음 학습자의 과제 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맞춰 성공 지향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고 학습자의 과제 참여 비율이 높게 유지되도록 학습 구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대기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 대기 시간이 높으면 안 됩니다. 대기 시간보다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효율적인 지도가 전달이 되겠죠, 학생들에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선의 교수 스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자, 우선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고르는 건데요. 자, 모선의 교수 스타일은 1번에 보시면 A에서 E까지의 교수 스타일은 총 A부터 K까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A부터 K까지. 근데 A부터 E까지는 이 모방이 중심이 됩니다. 네, 모방. 반대로 이 E 다음이죠. F부터 K까지는 뭐냐? 바로 이 창조. 네, 창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교수 스타일을, 티칭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죠. 그러니까 교수 스타일의 구조는 과제 전과 중, 후 결정군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교수는 지도자와 학습자의 연속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 스타일은 대비 접근 방식에 근거를 둔다. 대비 접근 방식이 아닌 이 교수 스타일의 구조는 이 모방과 창조라는 인간의 두 기본 능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12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장 연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자, 현장 연구가 무엇이냐? 교육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교사나 관리자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보시면 현장 연구는 체육 지도자가 동료나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강좌를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집단적 협동 과정이다. 즉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단적 협동 과정이고요. 그 다음 반성을 하게 되니까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순환 반복, 관찰, 평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실제 상황과 실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반성적 자기 성찰의 과정이 현장 연구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실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선 교사에 의해 주도가 되고, 특정한 집단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를 하진 않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본 줄 아는 생소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구성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시 목적, 목표,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맞죠. 자, 홍보는 시대에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죠? 자, 장소는 접근성보다 최신식 시설을 우선한다? 아니죠.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 접근성을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최신식 시설보다. 예. 시설은 좋은데 정말 너무 멀어. 학생들이 가기에. 그러면 안 되죠. 예설은 시설 대비, 대여비, 연구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보기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평가 유형입니다. 평가에는 총괄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총괄평가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적용한 이후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율성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능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말고사라고 볼 수 있죠. 기말고사는 뭐예요?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기말평가라고 볼 수 있고, 자, 형성평가는 무엇이냐?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도 방법의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중심 평가 활동으로 예로 한 중간고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중간고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학교의 그런 주차별 커리큘럼에 맞추면 우리가 1주차부터 8주차까지 7주차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럼 그 수업을 잘 따라왔는지 우리가 8주차에 보통 이제 중간고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형성평가의 예로 얘기할 수 있고, 진단평가는 뭐예요? 이 수업이 학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얼만큼의 이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즉 학습자 또는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방향을 설정 혹은 수정하며 학습 장애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능, 즉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먼저 볼게요.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의 최종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즌 마지막에 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뭐예요? 시즌 마지막에 총괄평가죠. 예.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어요. 시즌 전에 학생들 기본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뭐죠? 진단. 시즌 전. 자, 스포츠 클럽에서 배구를 가르칠 때 수시로 학생들의 기본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간중간 계속 형성평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또 나왔죠. 스포츠 지도 활동에 해당되는 용어. 자, 보기 보시면 이 활동은 스포츠 지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반복적. 예,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냐? 출석 점검. 반복이잖아요. 또 수업 준비 상태 확인. 화장실 출입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뭐냐? 바로 상규적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스포츠 지도 활동을 위한 이 관리 전략 중 이 상규적 활동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규적 활동은 스포츠 지도 시간에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으로 수업 시작, 출석 점검,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행동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현행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어요. 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방과 후 점심시간, 토요일 이 시간들이 뭘까요? 바로 자유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즉 학교 스포츠 클럽은 이 자유시간에 이루어진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리그 유형에는 통합리그, 조별리그, 스플릿리그 등이 있다라고 맞고요.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단위 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지침에 운영된다. 즉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은 아까 자유시간에 운영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의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나왔죠? 이어서 스포츠 강사의 재임용 평가 사항이 아닌 거. 네. 자, 쉬운 문제예요. 전국대회 입상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사항이고요. 복무 태도, 강사의 자질 다 되고요. 네. 재임용 평가 사항으로. 네. 뭐 전국대회 입상 실적을 뭐 처음 지원을 할 때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재임용 평가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러한 문제도 이제 처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18번. 보기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기법. 네, 여기에 이제 평정, 척도, 체크리스트, 면접, 관찰법이 나와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하이클리어 기능 평가 도구,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타점이 정확한가? 아니요, 예, 등등으로. 그게 뭐냐? 체크리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한 평가, 쭉 열정과 의지를 물어보고 방 구조화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예요? 직접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그래서 정답은 3번. 평정 척도는 무엇이냐? 이 평정 척도는 3단계, 5단계, 7단계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그래서 내가 어떤 문항을 읽고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3번, 2번, 뭐 5번 등등. 그런 걸 이제 평정 척도라고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용이한 평가 도구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관찰은 뭐냐? 뭐 스포츠 교육에서 관찰은 뭐 경기 관람, 뭐 영상 촬영, 뭐 경기 영상 등을 뭐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기초로서의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이제 관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링크의 내용 발달.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선 링크의 내용 발달은 처음에 이제 정보과제가 돼요. 정보과제. 즉 정보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시작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뭐냐? 과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단계, 학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첫 과제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그런 과제가 부여가 됐죠. 그 다음 이제 세련 과제가 돼요. 이 세련 과제는 뭐냐? 질적, 동작에 관련하여 과제가 부과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 그냥 과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부과된 과제에 대해서 질적으로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과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네. 확장 과제는 뭐냐? 양적 및 난이도 측면에서 과제가 부과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확대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확대, 뭐 확장. 응용은 뭐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적용하는 과제를 이제 응용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 세련 과제는 학습자에게 가능한 많은 동작을 알려주는 형태. 이건 뭐냐? 바로 확대 과제에 해당되는 거죠. 가능한 많은 동작 알려주는 거. 예. 이거는 확대 과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보기에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방법으로 적절한 것으로 묶은 거. 자, 보기 볼게요. 시각 정보보다 언어 정보에 중점을 둔다. 효과적인 과제 제시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시각 정보와 자, 효과적인 과제 제시를 위해서는 시각 정보, 언어 정보 둘 중에 어느 것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둘 다 고루 섞어가면서 과제를 제시하는 게 좋죠. 그래서 틀렸고요. 모든 학습자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대응을 갖춥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나온 기출문제 보면은 이러한 대응을 갖출 때 여기에 이게 햇빛이 있어요. 네, 햇빛이 있는데 지도자는 가르칠 때 이 햇빛을 등지고 서야 되나 아니면 햇빛을 마주 보고 서야 되나? 자, 정답은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지도자는 여기 서 있고 햇빛을 직접 마주 보고 여기 학습자들을 이렇게 세워야지 학습자들이 눈이 부시지 않고 지도자를 쳐다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대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학습자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대응을 갖추는 것 맞는 거죠. 그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거 당연하죠. 예. 본인이 유식하다고 많이 공부를 했다고 어려운 단어를 쓰면 학습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건 효과적인 과제 제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수업 제시도 해당되지 않죠. 학습자의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정보를 제공은 아니죠. 예, 많은 양을 제공하면 뭐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